회사 리드앤리더 대표를 맡고 있고요. 주로 이렇게 정부나 기업 또 지자체 이런 쪽에 컨설팅을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왜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마케팅이라 하면 그 기업 쪽에서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그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해서 그 기업의 마케팅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정부 국가 브랜딩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지자체로 가면 또 도시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물며 자기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이제 퍼스널 브랜딩 뭐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시작됐던 마케팅 브랜딩 이런 얘기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계속 제국주의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도시가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국가 간의 뭐 차이도 있지만 이제는 국가 간의 싸움보다도 도시 간의 싸움으로 지금 완전히 이렇게 번졌고요. 그리고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하고 중소도시로 나눴을 때 대도시는 우리 서울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뭐로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얘기 좀 더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중소도시의 브랜딩, 중소도시의 마케팅이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나 지자체랑 컨설팅을 할 때 이제 그런 것이 항상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이다 생각해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얘기하지만 도대체 선진국이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중소도시가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우리 선진국 가면 대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도시 가도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롭고 또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도시 가면 그런 생각을 좀 덜 하게 되죠. 그래서 중소도시가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전부터 해왔고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하면 이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가 좀 더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제 도시 컨셉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도시는 사실 워낙 여러 가지 면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내걸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도시는 그렇지만 중소도시는 이제 너무나 이렇게 제너럴리스트 같이 많이 하면 초점도 안 맞춰지고 또 거기에 가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컨셉이 없으면 그 도시를 잘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잘하는 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더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듯이 이 중소도시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컨셉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의 컨셉, 주로 이건 이제 중소도시에 많이 해당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얘기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도시의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얘기, 선진국의 조건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핵심 포인트로 가서 세계 중소도시는 어떻게 컨셉을 잡고서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런 네트워크, 길, 그런 통로 그런 것들이 또 잘 개발이 돼야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떤 조그만 도시 간다고 거기만 가는 게 아니잖아. 가면 일단 그 지역을 다 같이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그 리전, 그러니까 지역, 좀 더 큰 의미죠. 그것을 잘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끼리 서로 이렇게 좀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자체끼리 서로 경쟁되는 데는 인접되는 지자체끼리는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협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굉장히 그 도시들에게 마이너스 포인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큰 의미의 큰 그런 지역에 협력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컨셉으로 만들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서울이 대단한 이유,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저기 CNN 홍콩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는데 그 최근에 그 OECD라는 기관 아시죠?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경제협력 개발 기구인데요. 거기서 전 세계 그런 그 광역 도시권의 랭킹을 매겼어요. 우선 인구수로만 보면은요, 지금 서울이 2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을 의미하는데, 도쿄도 도쿄시도 있지만 그 이제 더 큰 그 지역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도쿄에서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그러니까 2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아니라 어떤 경제 규모 그 자체로 보면은 이제 순위가 약간 떨어져서 지금 6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너무 많이 몰린다고 이렇게 많이 뭐 비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 볼륨이나 인구수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지역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서울에서 서울에 대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50가지 그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영어로 돼 있지만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빗금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빗금 쳐놓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 50가지 중에서 12가지가 음식에 대한 겁니다. 음식. 뭐 비빔밥, 그렇죠? 뭐 갈비 등등 뭐 해서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외국인들한테 어필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이 전체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메인 요리보다 반찬이 훨씬 많다. 뭐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이나 홍대, 동대문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한밤중에 뭐 새벽에도 막 불야성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되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눈길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자들, 여자들이 아름다운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그런 걸 찾아보니까 뭐 사실 저것만은 이유가 아니지만 저게 이제 되게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뭐 24시간 공부방에 많이 가신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는 이제 꼭 공부방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 숙소 개념도 되잖아요. 저렴하게 가는. 그게 또 굉장히 독특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압구정 이런 쪽에 극장 커플석 이런 데 가보셨어요? 좀 비싸지만 가면은 굉장히 넓은 이렇게 의자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식사도 할 수 있고 이게 패키지로 돼 있는데 이게 또 외국인한테는 어필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극장 커플석. 그리고 여러분 맥도날드에 뭐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뭐 주문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한밤중에도 해보셨나요? 새벽 3시? 그래도 이 편의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맥도날드가 배달해 준다는 거 전화만 하면 해주면 그 굉장히 어필했고요. 외국 그 맥도날드 가도 배달해 주는데 뭐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게 퀵 서비스 그 배달 서비스가 이게 크게 지금 이제 어필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유명하다고 알지만 그 온라인 게임만 전문적으로 하는 케이블 채널이 있다라는 거 그게 또 다른 면에서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뭐 전시, 뭐 공연 이런 거 좋은 것 없다고 막 투덜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해가지고요. 한 면적당 이렇게 그런 공연 전시 횟수 늘어나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좋은 공연 안 하느냐 뭐 그런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단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사를 해보시면 저렴하면서도 좋은 그런 그 공연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시가 뭐 잘한 점 못한 점 있지만 그 잘한 점 중에 하나가 120 다산 콜센터예요. 전화 하나만 걸면 뭐 여러 가지 119 서비스 등등 해서 내가 가다가 길 못 찾는 거 다 가르쳐 주고 너무너무 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 이 120 다산 콜센터를 벤치마킹 하러 아예 그 공부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들이 오고 그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IT 베이스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런 행정에다 접목하니까 이런 그 재미있는 그런 그 서비스들이 나오게 됐고요.
또 요즘 뭐 반려동물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애완 카페 이런 것들도 지금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흥미롭고 이게 재밌는데 스크린 골프. 그러니까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도 골프를 칠 수 있는 전천후 골프장. 그게 아주 굉장히 어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이건 우리가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찜질방은 뭐 잘 알지만 그리고 아까 맥도날드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런 퀵 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배달 정말 똑똑하고 저렴한 개인 비서 서비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전체적으로 한 50가지의 그 이유, 그러니까 서울이 대단한 이유 50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의 큰 장점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거듭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부자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잘 아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유럽의 그 어떤 나라의 어떤 대사 부부가 1년 전에 우리나라 설악산에 놀러 갔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근데 그때가 12월이었는데 눈이 이렇게 펑펑 갑자기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막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눈이 오니까 미끄러져서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고민을 했어요. 자기 나라 같았으면 이제 차를 버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그냥 오면 나중에 이제 토우 서비스로 이제 자기 차가 집으로 배달되는 이제 그런 식을 이제 생각하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저 아래서 이제 어떤 차가 이렇게 막 쏜살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쏜살같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눈이 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차가 봤더니 그 운전하는 사람이 몸을 이제 그 창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고 그리고 뭘 막 흔들고 오고 있었어요. 뭘 흔들고 왔을까요? 예, 스노우 체인. 그렇죠. 잘하시네요. 스노우 체인을 막 흔들면서 3만 원, 3만 원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그렇죠. 그것이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이제 눈길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3만 원을 이렇게 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스노우체인 들고 이제 일일이 그 대사 부부 차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3만 원을 받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퀵 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그런 거하고 사실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뭐 전화로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왔죠.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갑자기 눈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스노우체인을 달지 않고 오는 그 차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서 우리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대단한 그 아이디어고 실행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퀵 서비스, 택배 이런 걸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한 경쟁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서울 강남에 아셈타워라고 있잖아요. 코엑스 그 옆에. 근데 그 옆에 가다 보니까 이 빌딩 그 옆에 이 주차장이 있는데 이 칸이 굉장히 좁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았으면 이게 넓게 있어야 되는데 좁은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오토바이, 택배 서비스 하는 이런 차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차들을 위해서 이렇게 좁게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걸 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택배나 퀵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알지만 다른 사람이 또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상대편이 자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 또 상대편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이렇게 2x2로 생각을 하면 4개의 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창은 나도 알고 상대편도 아는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4가지의 창 중에서 열린 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뭐 홍보를 한다, 마케팅을 한다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런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보다도 이 열린 창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서울이 되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지방의 뭐 도시든 이 자기도 알고 상대편도 아는 부분, 이 부분을 넓히려고 해야 그래야 외국의 다른 사람들도 오고 뭐 투자가들도 오고 관광객도 오고 살려고 하는 주민도 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선진국의 뭐 조건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과연 선진국이 뭐냐? 그런 거 이제 우리 신문에서도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토론도 붙고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그게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소득이 얼마쯤 된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25,000불. 예, 아직 조금 안 됐지만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동안 한 10년 이상 동안 이제 2만 불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이제 작년 2011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2만 불 거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지속적으로 갈지 아니면 가다가 또 꼬꾸라질지 이제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만 불 이 수준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중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진국이 되려면 이 3만 불이나 더 바라건대 한 4만 불이 되면 이제 확실히 선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4만 불이라 하면 지금 이 우리 수준의 2배에 불과해요, 사실. 예전에 한 나라의 소득이 2배가 되려면은요 7% 성장을 7년만 하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7% 성장만 7년 하면 4만 불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금방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그런 이제 순간에 옛날에는 사실 순식간에 그걸 우리가 해치웠잖아요. 뭐 10% 이상도 뭐 몇 년 동안 막 계속하고 중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게 다 10% 성장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큰 그 나라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내지 한 4만 달러 되면 선진국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삶의 질, 저거는 이제 경제만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 뭐 정치, 뭐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포함해서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인데 그것이 높은 나라가 또 선진국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자꾸 안 오르니까 이제 저것보다는 우리가 삶의 질을 추구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 삶의 질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좀 어떻게 보면 합리화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중요한 측면입니다. 경제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우리의 어떤 행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삶의 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삶의 질, 인당소득 그런 것 말고 그냥 주관적인 그 행복도가 높은 나라. 그것도 이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그 통계 같은 걸 보면 이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행복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있지만 선진국이 되면 대부분 다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그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한 통계인데요. 이 횡축이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고요. 이 종축이 이제 주관적인 행복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사우스 코리아 여기 가운데쯤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선진국은 행복도도 높으면서 인당 소득도 높은 데거든요. 그리고 후진국은 이제 나라에 따라서 이제 뭐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 데부터 굉장히 높은 데까지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진국 되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가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운데가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득이 같은 수준에서도 다른 나라 뉴질랜드나 뭐 이런 포르투갈 이런 나라에 비하면 행복도가 지금 낮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할 것인지 그게 앞으로 우리의 그 과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조업 관점으로 보면은요. 요즘 우리가 뭐 명품, 뭐 럭셔리, 짝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흥미로운 그런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짝퉁도 못 만들면요 후진국이고요. 그리고 짝퉁을 굉장히 잘 만들면 중진국이에요. 그리고 짝퉁을 잘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안 만드는 그런 나라. 그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중진국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이제 이쪽 뭐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만의 이제 명품을 만들고 럭셔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되게 노력하고 있고 일부 이제 회사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짝퉁이냐 럭셔리냐 이런 기준 관점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인구 그리고 도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 명 그 내외인데 서울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가 드디어 이제 줄어들고 이제 정체되기 시작한 때가 1991년입니다. 지금이 2012년이니까 사실 벌써 20년 전에 서울 인구가 이제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그런데 이제 서울 포함해서 경기를 우리가 그 수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늘다가 정체된 때가 바로 작년이었어요. 2011년. 그 최근 그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통계 나온 거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서울에 막 살던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로 갔기 때문에 경기가 늘어나서 전체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었는데 이제는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걸 좀 느끼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대부분 서울 계시고 또 경기도에 계시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안 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방에서 보면 인구들이 점차 이렇게 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는 새 모르는 사이에. 물론 어떤 지역으로는 더 많이 가고 어떤 지역은 또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뭐 물론 은퇴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이제 연령 계층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이제 그 귀화하는 분들 뭐 여러분들 또 지금 이렇게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인구는 199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도권 인구는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도시가 이제 점차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이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움직이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뭐 환경 이유, 뭐 이렇게 문화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구의 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중소도시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시도입니다. 독일이 인구가 지금 한 8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명 조금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동독하고 서독이 다 합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인구가 되는데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 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 인구가 또 300만 명 넘고 또 대구도 지금 한 250만 명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 독일 전체에서 인구가 100만 명 넘는 도시를 세 보면은요. 4군데밖에 없어요. 4군데. 지금 우리나라는 8군데 될걸요? 100만 명 넘은 데가. 수원도 지금 이미 100만 명 넘었잖아요. 그렇죠? 울산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광역시가 됐죠. 그래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로 이제 340만 명 베를린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 200만 명 밑이에요. 함부르크, 쾰른, 미넨. 그러니까 미넨은 저 남쪽에 있죠. 쾰른은 이제 이쪽 서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는 북쪽에 있죠. 베를린은 이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하나씩 100만 명 이상 국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 50만에서 100만 안에 있는 도시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를 보면은요. 우리 프랑크푸르트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크푸르트 인구가 65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주가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전주가 바로 65만 명 그 정도이거든요. 근데 전주는 뭐 물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프랑크푸르트에 비하면 훨씬 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거의 비슷한 그런 뭐 인구 그리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왜 우리나라의 전주는 프랑크푸르트에 비해서 이렇게 낮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그래서 뭐 음식 문화, 뭐 전통 문화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외국인들도 그걸 찾아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슨 인류학 대회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전주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잘 알려질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적고 그런 그 독일의 도시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사람들한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중소도시가 강한 나라, 그런 대도시가 아니어도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이제 선진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뭐 작년 몇 개월 전에 그 대구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 의뢰 제목이 뭐냐면 예전에 쇠퇴했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잘 사는 도시를 좀 벤치마킹을 이렇게 잘 해서 대구시에다가 소개해달라는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대구가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이제 굉장히 잘 나가다가 어느새 이제 조금씩 다른 그 도시들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위축이 되고 이제 많이 성장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지난 한 10년, 20년은 이제 잃어버린 뭐 20년,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구 출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많은 그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도시라는 게 뭐 우리 인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다 부침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잘 나갈 수 있는 것만 아니죠. 그래서 이 쇠퇴한 것 자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얼마든지 또 노력하면 다시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바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왜 도시가 쇠퇴하는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 갑자기 악화된 경우, 그래서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벨기에 브리헤라는 그 도시는 예전에 굉장히 그 해상무역이 잘 발달된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그 강 어구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배가 못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 도시가 이제 급전직하 쇠락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고 하면 그 이제 준설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이제 모래나 그런 뻘을 다 파헤쳐서 얼마든지 이제 배가 잘 다닐 수 있게 했을 텐데 이게 이제 한 300년, 4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준설 기계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자연 환경이 악화되니까 그걸로 항구 도시의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 환경이 악화되면 도시가 쇠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시의 핵심 그 산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 수준이나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핵심 산업이 몰락하게 되면 뭐 도시가 이제 쇠망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뭐 많이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 대구도 예전에 섬유 산업으로 진짜 잘 되다가 이제 다른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쇠퇴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또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잘 하는데 이 옆에 도시가 갑자기 막 더 커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 다 글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자기는 사실 크게 뭐 잘못한 것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제 순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뭐 그것과 비슷한 그 이유죠. 그래서 그 보스턴이라는 이제 그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보다 세일럼이라는 도시가 예전에 이제 그 매사추세츠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는 세일럼이 더 컸어요. 근데 보스턴시가 갑자기 팍 꺼지면서 이 세일럼이 이제 몰락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예고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잘 사는 동네인데 빈민층이 이제 갑자기 오게 되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안 살려고. 지금은 이제 좀 덜하지만 시카고가 벌써 한 70년 전에 그런 현상이 생겼었어요. 그 남부에 있는 흑인들이 이제 시카고 남부 쪽으로 우르르 몰려드니까 이제 거기에 옛날에 잘 살던 이제 백인들이 다 북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시카고가 정체를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인구 노령화 이슈가 있지만 이제 젊은 층들이 자꾸 다른 도시로 가버리고 이제 고령층만 남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이제 인구 구성의 측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은 이제 이 하나만으로도 해석은 안 되고 이제 뭐 2가지, 뭐 6가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이제 엉켜서 이제 도시가 이제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구시에게 제가 추천했던 그 3개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시카고였고, 독일에서는 뮌헨이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리옹이라는 도시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 도시는 미국에서 보면 뉴욕, LA에 의해서 시카고가 3번째 도시고요. 지금
그리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를린, 함부르크에 이어서 미넨이 세 번째 도시고 프랑스에서는 파리하고 마르세유에 이어서 리옹이 세 번째 도시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도시를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 시카고는 2위 도시였었어요. LA가 더 미치였는데 LA가 막 커지면서 이제 3위 도시가 됐는데 시카고가 잘못하다가 이제 더 4위 도시로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얘기 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3위 도시를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가 지금 이제 3위 도시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게 또 불안해졌어요. 지금 인천이 엄청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인구가 오히려 이제 인천이 3위 도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대구가 지금 3위 유지하는 것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시카고가 2위에서 3위로 떨어졌지만 3위를 굉장히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그런 데서 이제 어떤 비결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였죠. 그래서 하여튼 시카고, 미넨, 리옹 이런 그 도시들을 이제 제가 추천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시카고 얘기를 하나만 드리면 여기는 민주주의 그런가 잘 움직이는 도시이긴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단 이 도시는 시장이 한번 되면요 한 20년을 한 시장이 계속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리차드 M 데일리 그 시장이 21년간 시장을 하다가 이제 물러났고요. 그리고 리차드 데일리의 아버지가 또 50년대, 60년대 또 20년간을 하다가 시장으로 이제 물러난 그야말로 시카고는 그 데일리 집안의 그 뭐 아성 그런 말이 이제 있을 정도인데 근데 그 시장이 뭐 물론 뭐 굉장히 잘못했다면 이제 물러나게 될 텐데 나름대로 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리차드 M 데일리 시장이 오기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친기업적인 정책을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환경 그런 거 그리고 그 디자인 이런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 전 시장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또 시카고에서 했었고 또 그리고 다른 그 대도시,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나 뭐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그런 데 비해서 이 집가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고 사무실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끔 주택 정책이나 그런 그 빌딩 정책을 잘 썼어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잉 같은 그런 이제 항공기 회사가 예전에 시애틀에 본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카고에 보잉 회사 본사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대기업들을 잘 끌어들이면 그만큼 고용 창출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도시에 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차드 M 데일리 그 시장이 그런 그 친기업 정책 그리고 이제 고층 아파트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서 그 주택이 풍부하게 이렇게 하고 또 민간인한테 이제 또 기업들한테 기부를 잘 받아가지고 이런 이제 공공시설들을 또 굉장히 또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쾌적하게 이제 지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시카고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뭐 한 3, 4년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을 이제 했었어요. 이런 지자체에 관련되는 거를. 그래서 한때 관광공사 그쪽에 이제 프로젝트를 한 3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외지인들이 도시에 오면 그 도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관광도 시켜주는 이런 시티 투어 그런 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티 투어가 이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또 개선 방안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건의를 해서 그 지자체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하느라 우리나라 이제 한 15개 도시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지자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잘 알게 이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평창이나 강릉, 하동 이런 데는 또 컨설팅 직접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이렇게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런 시티노믹스 이런 책들을 쓰면서 이제 국내 그런 도시들 또 해외 도시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공유를 하고 이제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조건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또 삶의 질이 높은 나라, 행복도가 높은 나라, 그리고 짝퉁을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드는 나라, 또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인 그 중소도시가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소도시의 이제 컨셉트를 제가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컨셉이란 말 그 자체를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컨셉이 뭐다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 컨셉의 어원이 뭔지 그런 거 뭐 많이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컨셉은 이제 명사형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동사가 conceive입니다. conceive. 여기 가운데 있죠? 근데 이거 사전 이제 뭐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하다가 있고요. 하나는 상상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신하다가 있어요. 임신하다. 근데 왜 상상하다, 생각하다 하고 임신하다 하고 같은 어원일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왜 똑같은 어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 우리가 컨셉을 잡았다. 그러면 내가 그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컨셉이 뭔지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뭘 하고 싶어도 이제 오리무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컨셉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플러스 해갖고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임신이라는 게 뭐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정자하고 난자가 따로따로 있으면 아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수정란이 생기고 수정란이 계속 커가지고 여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컨셉을 잡는다는 얘기나 임신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어원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컨셉이라는 것이 임신하고 똑같다. 그거 하나만 오늘 확실히 여러분이 머리에 담고 집에 가시면 성공입니다. 이 중소도시가 뭐 어떠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는 물론 뭐 잘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지만 이 어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임신이라는 말을 영어로 컨셉션이라고 그러고요. 이 컨셉션 앞에다가 콘트라 컨셉션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거는 피임이에요. 피임. 임신을 막는 거. 콘트라란 말이 반대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컨셉과 임신의 그런 유사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도시들은요. 물론 이제 다 부침이 있습니다. 근데 부침이 있는데 이렇게 쇠퇴했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다시 그 회복이 된 그런 그 도시들이고 여기에 이제 구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브리에라는 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항구 도시인데 그 퇴적물이 강에 쌓여가지고 이제 항구 기능을 못하니까 쇠퇴한 도시. 그게 이제 브리에라고 그랬는데 그 도시가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 바로 문화, 그리고 중세의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그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 또 어떤 도시는 이제 환경이 나빠졌는데 환경을 다시 이제 그걸 다시 좋게 해서 회복이 된 도시도 있고요. 또 어떤 도시는 이제 나쁜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그 나쁜 역사를 오히려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복구한 도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일럼이라는 도시 있었잖아요. 보스턴에 이제 밀린 도시. 그 도시가 바로 그 다크 투어리즘, 나쁜 그 역사를 이용해서 오히려 활성화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각각 있는 것을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브리에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12세기, 15세기 때는 이 벨기에 이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르네상스 되기 바로 직전인데, 근데 아까 그런 이유로 이제 도시가 갑자기 쇠락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옆에 있는 그런 그 엔트워프 같은 도시들이 갑자기 부상한 것도 큰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이 옆에 도시가 이제 커지니까 여기 있는 인구들이 다 글로 가버린 거죠. 지금 엔트워프는 지금도 굉장히 벨기에에서 강력한 그런 도시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도시가 완전히
수면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몰락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잊혀진 도시로 거의 한 3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그 말경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그 도시를 주제로 해서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벨기에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인데, 근데 그 소설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다시 이제 그 브리에라는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갖게 됐고, 그리고 또 물론 그 도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이제 그런 관광객이 오도록 잘 하고, 또 옛날에 이렇게 잘 이제 이렇게 좀 더러워지고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복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아직도 그런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베니스 하면은 이제 뭐 도시 안에 이제 물길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 브리에도 이제 그런 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북유럽의 뭐 베니스다 이제 이런 말도 이제 하죠. 물론 이제 스톡홀름도 뭐 북유럽의 뭐 베니스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도시도 보면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시 잘 되려고 이제 뭐 개발하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도시를 보면 시사점이 뭐냐면, 무너질 거면 그냥 한 300년 묵혀두는 게 오히려 나중에 좋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도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고향이 이제 뭐 잘 개발이 안 돼서 막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그래봤자 한 3, 40년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럴 바야 한 10배 정도 이렇게 300년 쭉 묵히면 이런 나중에 여러분의 그 후손들이 이 브리에 같은 그런 이제 영광을 다시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도시를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우리 브뤼셀이라고 잘 아시죠? 뭐 이렇게 EU 본부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도시인데, 우리가 외국 가면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막상 가니까 되게 실망한 거, 그런 얘기하면서 그 오줌 싸개 소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동상이 한 60cm 그 동상이고, 뭐 이렇게 길가에 있는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가면 그냥 지나치는 그런 그 동상이죠. 그래서 이 동상이 이제 근데 이걸 보려고 사실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별거 아니라고 그랬지만 또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 사살하러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60cm 되는 그 동상을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이 도시를 갈 때 항상 옷을 준비해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추울까봐 이제 자기 나라의 그 의상 그런 것들을 다 이 소년 옷에 이제 잘 맞춰서 이제 가지고 가면 이렇게 이제 틈틈이 이제 전시도 하고, 또 이 그랑플라스 광장 바로 그 부근에 이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꼬마의 의상실이 있어요. 각국 이제 뭐 정상들이 갖고 온 이제 그런 그 의상들이 쫙 전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의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한복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이 꼬마를 위해서 우리나라 한복 의상이 없으니까 한복도 알릴 겸, 그래서 더구나 좀 한류도 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상이 이 도시를 방문할 때 꼭 한 벌 준비해서 그 나라에 갖다 주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일럼 얘기했죠. 근데 우리 마녀 사냥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실 죄도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모함하고 그래갖고 뭐 화형시키고 뭐 옛날에 잔다르크도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세일럼이라는 도시에서 바로 옛날에 미국에서 가장 큰 마녀 사냥이 자행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막 그랬던 그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면, 그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주홍글 씨 소설 쓴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 호손이 이제 자기 그 조상의 그런 이렇게 나쁜 짓 그런 거에 대해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풀고자 주홍글 씨라는 소설을 이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어두운 역사를 오히려 활용해 갖고 이제 그 도시가 이제 더 화랑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걸 이제 뭐 나다니 호솔은 그 자체를 원했던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 덕분에 이 세일럼이라는 도시가 다시 이렇게 화랑이 되게 된 그런 그 중요한 계기를 이제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소설, 뭐 이런 문학 작품 이런 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옛날하고 다르다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런 도시 활성화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 이런 이제 그 마녀하고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동상들, 집들, 여러 가지 그런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목욕이다. 그러면은 목욕이 영어로 뭐죠? 목욕. bath잖아요. B-A-T-H. 근데 그 bath라는 게 이렇게 보통 명사가 아니고요. 원래 어떤 지역의 이름이었었어요. 영국 그 웨일즈 쪽 가까운 쪽에 가면 그 베스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는데 이 지역이 옛날 로마 시대 때 온천으로 개발된 지역이어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그런 이제 온천 도시, 휴양 도시 이제였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잘 나갔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온천도 물이 잘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래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이 도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옛날 같은 그런 영화를 계속 누리려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뭐가 없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류 소설가를 주목했어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분은 여성 소설가인데 200년 전에 작품을 냈었고 우리 뭐 오만과 편견 그런 소설 아시죠? 영화로도 나오고 그걸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생전에 딱 6편의 그 소설을 썼는데 그 6편의 소설 중에 2개가 바로 이 바스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어요. 뭐 설득 뭐 예를 들면 그런 그 작품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소설가가 인기가 어떠냐면요.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가장 뭐 유명하니까 그건 넘버1인데 넘버2가 제인 오스틴이에요. 그 정도로 영국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 그 도시에서 이 제인 오스틴에 주목을 하고 제인 오스틴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10년밖에 안 돼요. 10년. 근데 그게 막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우르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아까 소설 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소설의 파워, 소설가의 파워가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황순원 그 작가 여러 그 작가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 지자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것이 돼야 이제 훨씬 더 파워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2.0에서 3.0으로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은 이제 드라마고 2.0은 이제 K-팝 포함해서 이제 그런 가요고 이제 3.0은 이제 뭐 캐릭터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즘 유통시설 같은 것도 하물며 얘기하는데 이제 4.0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그 문학이나 그런 순수 예술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 이제 4.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문학 작품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바로 4.0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순원의 무슨 작품을 외국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우리나라의 그 도시에 찾아오는 거, 그게 이제 한류 4.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셰익스피어 얘기 드렸지만 영국의 그 셰익스피어가 살던 그리고 활동했던 지역이 그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본이라는 그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의 어떤 조그만 도시가 예전에는 뭐 가구 산업이나 이런 철도 산업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산업이 이제 핵심 산업이 몰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인구가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이제 어떤 잡지 회사 기자인데 그 기자가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다시 잘 살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셰익스피어의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도시의 이름도 스트래퍼드거든요. 영국에 있는 그 도시는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이에요. 어폰 에이번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이번 강에 있는 강 옆에 있는 스트래퍼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인강 옆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래퍼드라는 말은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이제 그 지자체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 이름이 영국의 그 도시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셰익스피어 축제를 열고 우리 도시를 셰익스피어 도시로 만들자. 왜냐하면 영국 그 도시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못 가는 그런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여기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논리인데 그게 아주 뭐 완벽하게 맞았죠.
그래서 이 도시가 그 북미 지역에서 셰익스피어 도시로 포지셔닝을 하게 됐고 그렇게 또 잘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컨셉을 잘 잡는 거, 그거 하나가 도시의 향방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피츠버그 이렇게 많이 들었죠. 옛날에 뭐 카네기 그 철강 그 회사 거기도 이제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정말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철강 산업이 이제 이런 아시아나 이런 다른 그 후진국에 이제 뺏기고 또 공기도 엄청 나빠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이제 엄청나게 그 이제 전환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그런 도시가 이제 됐고 강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심해서 첨단 녹색 산업 도시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대로 유명한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그 대학이 이제 여기에 있고 또 우리 그 유명한 앤디 호얼이라고 잘 아시죠? 앤디 호얼이 카네기 멜론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작업장도 또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앤디 호얼을 중심으로 또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그 수요를 또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이 도시가 지금 2009년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이제 뽑히는 정도로 그야말로 그 대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도 왜 울산이 예전에 공기 나쁘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요즘 가면 이제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창원도 사실 이제 공단으로 시작을 했지만 가면 공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남 도청 소재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뭐 그럴 때 이제 나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이걸 버텨나가고 또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운명이 또 뒤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시애틀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저 북서부 쪽에. 근데 그 시애틀 도시 우리가 뭐 스타벅스 도시로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 도시에 메디치가 한 사람 지금 살고 있어요. 메디치는 우리 생각하면 이탈리아 피렌체 예전에 뭐 15세기 16세기 그때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메디치 가문 그래서 다 알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갖고 이제 문화예술에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풍성한 그런 그 도시 문화를 형성한 사람 아주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시애틀에 그런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폴 알렌이라는 사람 옛날 그전에는 다 아시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제 잊혀서 잘 모르시는데 이분이 빌 게이츠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에 창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하다가 몸이 좀 나빠져 갖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막 엄청 주가가 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조금씩 팔면서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벤처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벤처는 망하지만 어떤 벤처는 또 엄청 떠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폴 알렌이 지금 전 세계 한 20위 정도 부자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분은 아직도 이 시애틀을 절대로 안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애틀의 어떤 중요한 부분, 그런 것들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애틀에 있는 어떤 스포츠 구단이 있는데,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다른 도시로 이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사요. 그 회사를 아예. 스포츠 구단을. 그래서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자기가 구단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운영이 이제 또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시네라마 극장이라는 이제 또 유명한 극장도 갖고 있고 아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시애틀 호크스 그거를 이제 계속 잡았고 또 알렌 뇌과학 연구소 또 우주여행하는 그런 스페이스십 원, 뭐 사이언스 픽션 박물관 그리고 뭐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라고 여러분 잘 아세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아주 이런 그 EMP라는 그런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기 가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런 그 문화든 스포츠든 이런 사이언스든 이런 쪽에 아주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시애틀이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애틀은 이 사람을 누구나 다 메디치라고 부르는데 서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중소도시에서 이제 그쪽 출신인데 이분이 뭐 서울이나 부산에 이런 데 와가지고 해서 다시 그 도시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잘. 간다 하더라도 아주 그 비율이 적죠. 그래서 저는 이 중소도시에서 잘 할 수 있고 거기서 못해서 이제 대도시에 갔다 하더라도 자기 그 고향에 대해서 다시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폴 알렌 같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 졸링겐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요. 인구 정말 별로 안 되는데 여기가 바로 쌍둥이 칼로 유명한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칼의 도시 그런 도시로 포지셔닝을 해서 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도시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향수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 뭐 여성분들 향수 많이 하고 뭐 요즘 뭐 남자분들도 향수 많이 하는데 향수를 컨셉으로 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향수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 좀 끔찍한 영화긴 했는데 좋은 향수를 얻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하는 그 사람이죠. 근데 이 프랑스 저 남쪽 이태리 그 접경 지역에 가면 그 그라스라는 도시 있는데 이 도시에는 300년, 400년, 500년 되는 그런 그 향수 회사들이 있고 거기서 실제로 향수를 진짜로 많이 만들고요. 박물관도 있고 또 축제도 하고 그래서 향수 도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데고로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허브 얘기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훨씬 더 개발하면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해관계자들끼리 다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올인을 못 하다 보면 이제 지지부진 이제 도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수 도시 하나로 지금까지 600년 동안 잘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시가 처음부터 이런 향수 도시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런 그 제역업, 가죽 장갑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가죽 장갑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걸 가공하면서 이제 굉장히 역겨운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가죽 장갑 이 비즈니스는 이제 쇠락을 하고 이 향수가 남아서 오히려 크게 된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많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냄새가 좋은 일을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도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고 여기 가서 다 자기가 향수 그런 것들 실제로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조합을 해서 자기 이름을 붙이는 그런 그 노력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의 어떤 뭐 호텔이나 공장이나 뭐 거리 조형물들, 박물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타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틱낙한 스님이라고 잘 아세요? 베트남 그 스님이신데,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 입국을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프랑스에 남아가지고, 거기 보르도 근처, 우리 보르도 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보르도 근처에 플럼 빌리지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명상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기 명상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걸으면서 서로 이제 그 자기 마음도 정화하고 또 이제 말도 이렇게 적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도를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걷기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전 세계에도 인기를 끌어서요. 우리나라 그 스님들이 벤치마킹하러 많이 갔대요, 여기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플럼 빌리지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도 하물며 있어요. 평창 같은 데가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했는데 아직 실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문화 그런 마음, 산업 이런 것의 이제 대표가 이런 이제 명상타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송수단이 계속 이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기차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비행기도 있었고, 또 앞으로 더 가면 이제 우주선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 운송수단에 따라서 어떤 도시들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뉴욕이나 이제 오일리언스 같은 데는 이 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수단이었을 때 이제 그 인기를 끌었거든요. 특히 뉴올리언스가 이제 미시시피강 그 이제 남단에 입국을 해서 이제 그 뉴올리언스가 그야말로 예전에는 큰 도시였죠. 이제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떨어진 그 도시가 됐지만요.
그리고 시카고는 예전에 기차가 이제 대륙횡단철도가 나오면서 그때 갑자기 부상한 그런 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이제 운송수단에 따라서 도시의 흥망성쇠가 바뀌는데 이 항공기 때문에 뜬 도시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저기 페덱스라고 우리 특송 운송업체 아시죠? 그리고 이제 UPS라고 이제 또 여기도 전 세계 3대 그 특송 회사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도시의 본사가 어딨냐면 미국 한 중부의 조금 남쪽 지역인데 켄터키주하고 테네시주에 각각 있어요. 원래 멤피스 하면 그 누구죠?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그 도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제 그 도시의 산업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산업이 바로 이 멤피스 이 페덱스의 본사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는 미국 전체 도시로 보면요, 이제 중간에 해당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중간이 있어야지 이게 여러 도시를 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UPS 허브가 있는 루이빌은 이제 멤피스도 바로 위에 있는 또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비행기 시대가 되면서 이런 그 미국 중심에 있는 어떤 도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도시가 뜨게 되는 그런 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중간에 있는 도시들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전체적으로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그리고 또 인구가 너무 이렇게 흩어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뭐 하여튼 이런 그 운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그 바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요즘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컨벤션 산업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발달이 된 그 나라죠. 그래서 이런 시계 보석 전시회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아트페어라는 게 있어요. 미술품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판매하는 게 아트페어인데 이 아트페어로도 바젤 아트페어가 세계에서 넘버원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아트페어를 하고 있어요. 매년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이 10번째였거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데를 좀 많이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아트페어가 여러 군데 있지만 이 바젤 아트페어가 가장 그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바로 이제 여기 도시에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MICE. 하여튼 미팅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그리고 이제 C는 컨벤션 그리고 이제 E는 엑시비션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기업들로 하여금 거기서 미팅하고 컨벤션하고 하는 그런 그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서울도 굉장히 외국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마이스 산업을 진짜 많이 이제 좀 키웠고요. 그리고 대구도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제주도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의 대표 주자가 바로 바젤이라는 그런 그 도시다라는 것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사디나에 이제 그 도시가 있는데 제가 여기는 작년에 한 일주일간 이렇게 계속 가 있으면서 이 도시를 샅샅이 뒤져본 적이 있어요. 이 도시는 인구가 1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잘 사는 도시고 그리고 이렇게 쇼핑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그래서 LA에서 사실 뭐 차로 뭐 한 1시간 안에 있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그 또 유명한 학교가 이제 칼텍이라고 그 캘리포니아 공대죠. 그 도시에 보면 대학에 가면 이제 그런 분자 구조 뭐 여러 가지 DNA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그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리고 교수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에 푹 빠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기질을 이렇게 잘 발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파사디나는 이제 이 학교로도 유명을 하지만 이 지역에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물관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애틀에도 왜 그런 곳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디치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 예전에 굉장히 철도 재벌로 이렇게 부자였던 헨리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부를 해서 헌팅턴 단지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요.
그 안에 이제 도서관, 박물관, 뭐 여러 가지 식물원들이 정말 넓은 면적에 잘 돼 있어요. 저도 물론 갔지만. 그리고 또 인근에 바로 이제 그 도시 안에 노튼 사이먼 뮤지엄이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이런 굉장한 큰 경제 그 재력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기부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가면 이제 뭐 쇼핑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학교도 있고 그런 예술 문화 그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도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용인시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용인시가 요즘 문화예술 이런 쪽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쏟고 있어요. 이제 분당 그 밑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인도 이제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주민들이 이제 뭐 좀 나이 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 좀 많이 살고 이제 이쪽은 이제 예전에 이제 살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조금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용인이 그런 문화예술 쪽에 좀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페사데나 가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페사데나 같은 그런 도시가 우리나라에 뭐 도도 말고 한 군데라도 있으면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쇼핑 그 큰 거리가 콜로라도 불바드인데 거기에 이제 토요일 같은 데는 옛날에 그 빈티지 카 있잖아요. 옛날 예전 차지만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차들 그런 차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다 그 빈티지 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여줘요. 정말로 자랑스럽게. 근데 우리나라는 빈티지 카 그런 페스티벌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근데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빈티지라는 그 컨셉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역사가 지금 거의 40년 됐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 회사들도 이제 자동차 회사들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빈티지카, 이런 페스티벌 이런 걸 해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이제 쇼핑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쇼핑을 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뭐 힘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쇼핑하는 길에 있는 마사지 코너입니다. 돈 약간만 내면은요, 저렇게 딱 걸터 앉아가지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한 10분 정도. 마사지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쇼핑을 더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 쇼핑 센터에서도 굉장히 좋은 현상, 좋은 거죠.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서비스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건 도입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쇼핑 객한테도 좋고 쇼핑 센터도 좋고, 그렇죠? 싫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가 통로에서 마사지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이제 컨셉 얘기들을 이제 좀 하면은요. 예전에 벌써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참 사장하고 또 우리나라의 주한 그 대사들 부부 이렇게 해서 또 한 20명 해서 이렇게 같이 순천에 전통 민속마을에 이제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나간읍성이라는 하여튼 마을을 만드는데 순천 근처에 있죠. 그래서 예전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런 한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사이즈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오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쪽은 이제 이참 사장이 한복 입은 거고요. 이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대사 부인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눈길을 이제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래된 도시도 그냥 한 300년 묵히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도시가 좀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릉 우리가 단오제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단오제가 좀 많이 이렇게 사그러졌고요. 그 대신에 커피 도시 거기로 이제 다시 팍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10월쯤 되면 이제 하는데 작년에 3번째 이제 커피 축제를 했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도시는 시 지자체가 처음부터 노력을 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외지에 있는 바리스타가 와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커피 전문점이 지금 한 200개나 됐어요, 지금. 그것도 이렇게 프랜차이즈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독립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풀뿌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도시의 대표 축제가 되는, 그리고 이게 꼭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이제 가면 굉장히 다양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애틀이 뭐 커피 도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호주에도 이제 있고 뭐 하와이도 이제 그런 커피 축제가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어느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커피 축제가 이제 생길 정도로 저변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동 같은 데는 이제 물론 슬로우시티 그런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여기 이제 문학 도시, 그래서 토지 그 배경이 됐던 또 도시이고요. 그리고 또 이병주라고는 또 소설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병주 문학관에서 문학도시 이런 도시로 또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산청이라는 데는 이제 한방, 한약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매년 그 한방 축제도 하고 또 내년에는 이제 한방 엑스포 이런 것도 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지금 계속 굳혀나가고 이제 있죠. 그리고 영월 같은 데는 좀 박물관이 좀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 박물관의 도시 이런 걸로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 중에 한 5군데를 이제 가봤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진짜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그 도시를 볼 수 있는 사진 박물관 포함해서 이런 도시 이런 그 포지션도 또 상당히 그 독특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 가면은요, 김해 김씨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수로왕 또 수로부인 뭐 해서. 근데 이 수로부인이 인도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왜 인도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고고학자가 이 김해 씨의 그러니까 수로 부인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 수로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수로 왕의 호왕국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이런 책을 썼는데 정말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실증적인 조사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이게 고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외국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지금 이미 100만 명 넘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 우리 뭐 성이 다 이렇게 다른데 이 성도 알고 보면 다 언젠가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그 성의 유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어떤 뭐 그게 축제가 되든 어떤 그게 중요한 컨텐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김해라는 그 도시가 바로 이제 이 김해 김씨가 어떻게 오게 됐고 황옥 부인이 어떻게 오게 됐고 그런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걸 이제 더 커지면 요즘 그 외국인 이주 이런 그 코드하고 상당히 잘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씨들도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경주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지인 입장에서 본 경주의 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여왕들이 있잖아요. 영국의 여왕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전 역사를 통해서 3명? 거의 비슷하네요. 4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4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왕이 몇 사람 있었을까요? 3분. 잘하시네. 그것도 다 신라 시대에 있잖아요. 경주가 수도였을 때.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여성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 중 하나는 여왕을 축제로 여왕을 테마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여왕 테마로 한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물론 조그맣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영국에도 이제 엘리자베스 1세, 2세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또 메리 옛날 여왕, 앤 여왕이든가요? 그렇게 해서 4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덕 여왕 갖고 그 전에 우리 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 여왕이라는 코드를 갖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 안 했고요. 좀 그 결정권자분들이 좀 보수적이신가요? 하여튼 저는 근데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해요. 얼마든지 해도 지금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맞는 어떤 그 이야기, 그 문학 작품, 역사, 그리고 아까 뭐 그 비행기 그런 그 시대에 맞게끔 물류, 뭐 그런 이제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안들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선택을 못 하다가.
선택을 못 하다가 뭐 100년이 갈 수도 있고 200년이 갈 수도 있고 30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셔야죠. 도시를 잇는 길 이거는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팔 거기 트레킹을 한 7박 8일 갔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패러호킹이라는 이런 패러글라이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패러글라이딩은 이제 여러 군데 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일단 우리가 아래서는 잘 뭐 이렇게 공간 감각이 있지만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낯서니까 이제 헤매고 좀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내비게이터예요. 응? 근데 내비게이터가 이런 뭐 기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매가 매 있잖아요. 매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주는 데가 바로 이 포카라라는 도시거든요. 이 포카라라는 도시는 카트만두가 네팔에서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안나푸르나 지역을 여행을 하려면은요 이 포카라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트레킹의 도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매라는 것을 이제 이 패러글라이딩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패러글라이딩 쫙 내려오면은 매가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그러면 이제 잘했다고 우리가 이제 뭐 고기도 이제 주면 여기 어깨에 앉아가지고 고기도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명품이다, 럭셔리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패러호킹을 위해서 패러글라이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포카라를 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면 이 패러호킹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좀 무서워가지고 타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이 포카라가 바로 그런 아주 그 킬링 앱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또 사람들을 더욱더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한 3년 전에 나와가지고 인기를 좀 끌었죠.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인기가 더 많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현상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암 환자인데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쓰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자.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우리가 이제 해치우자. 왜냐면 한 사람은 이제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저도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쓰니까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한 20년 동안 제가 읽거나 보거나 뭐 뭔가 이렇게 고전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1000개를 골라서 일주일에 하나씩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책이 있다. 옛날부터 읽고 싶었다. 근데 이게 고전이다. 그럼 일주일 동안 그걸 이렇게 읽고 그거를 또 A4 용지로 한 5장 정도로 이제 딱 쓰는 거죠. 왜냐하면 쓰지 않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20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이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20년을 해야 이게 1000개가 되더라고요. 1000개.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죽을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하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고령화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버킷리스트 만드는 게 이게 젊은 층까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신드롬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점차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 이제 여러 그 도시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독일 지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각각은 또 다 개성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도시를 잇는 어떤 테마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에리카 가도, 괴테 가도, 고성 가도, 뭐 판타지 가도 이런 가도가 있다라는 거 이제 좀 여러분에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있는 가도가 아니고 독일 관광청이 만든 가도예요. 독일 여행을 가도록 외국인들이나 그런 사람이 많이 가도록 어떤 테마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메르엔 가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동화 소설 있잖아요. 그림 형제. 예를 들면 그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 도시도 가보고 저 도시도 가보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germanytourism.de 이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 독일과 관련되는 그 가도 이름이 한 40개가 있습니다. 40개. 다 관광청이 만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 몇 개만 알죠. 유명한 것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그 가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물론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독일이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괴테가 옛날에 쓴 책 중에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저기 독일 남쪽에서 시작해서 볼자노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걸 아직 그 버킷리스트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책을 들고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여행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제 버킷리스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다빈치가 실제로 살았던 그 도시들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빈치라는 도시에서 시작해서 이제 피렌체, 뭐 밀라노, 뭐 베니스, 로마 이쪽도 프랑스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앙부아즈라는 도시에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프랑스와 1세의 이제 후원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빈치가 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저작물들을 갖고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의 작가 이제 박경리 이분은 원래 이제 통영 출신인데 이제 진주여고 나오고 또 이제 하동 이쪽에 와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얻고 또 서울에 사시다가 이제 원주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경리 작가 뭐 대표적인 그 작가인데 이제 그 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저런 도시들 다니게 된다라는 그런 그 테마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또 타이타닉 지금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에 드디어 이 타이타닉 옛날에 나왔던 영화를 3D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개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타이타닉이 실제로 이제 옛날에 그 배가 갔던 그 도시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해서 프랑스로 갔다가 이제 아일랜드로 갔다가 뉴욕으로 가다가 침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 바다 도로를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저런 그 관광 상품이 올해 이미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타이타닉 코스를 가려면은요, 저 수심 저 밑까지 가봐야 되겠죠. 지금 아직 거기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위에 수면에서 저 밑까지 내려가는 그런 배도 있대요. 그 잠수정. 노틸러스라는 그런 잠수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타려면 그것까지 타야 이제 완벽한 타이타닉 이제 여행이 되겠죠.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전에 네덜란드 사람이었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표류돼가지고 뭐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간 그 하멜이라고 있죠. 그 하멜이 이제 대만에서 시작해서 뭐 제주도 아래서 이제 난파됐다가 서울로 왔다가 이제 강진에서 한 8년 동안 살다가 요수를 거쳐서 나가사키로 이제 다시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본국으로 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멜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코스를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 강진에는 이제 그 하멜 그런 유적 그런 관들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가고 있죠. 자, 이제 제언입니다. 아까 제가 그동안 쭉 얘기 드렸던 거, 그거를 지금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중소도시가 좀 자기만의 독특한 컨셉을 확실히 만들자. 이러려면은 많은 것들을 사실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외국 그 관광객들이요, 알고 보면 지금 이제 대도시만 여행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새 모르는 사이 중소도시를 지금 다 이렇게 섭렵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사실. 왜 우리도 외국 갈 때 처음에는 이제 중요한 대도시를 가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다른 그 뭐 성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이 중소도시가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컨셉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다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더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듯이 한류가 지금 막 퍼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알려고 하는 외국 관광들이 막 오는데 이제 주로 대도시만 다니죠. 근데 그리고 이미 지금 중도시도시를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꼭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이 컨셉을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쭉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소도시로 젊은 사람을 데리고 올 그런 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알기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렸지만 그 서울 그리고 경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또 지방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못 내려가는 사람들이 왜 못 내려가는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쪽이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무조건 뭐 지원만 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아까 그 시애틀의 메디치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또 협심해서 뭐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뭐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소도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아이디어를 내서 잘 찾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 중소도시를 부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업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것인데, 이거는 이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브랜딩을 잘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잘 하려면 이 6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6가지가. 우선, 이런 이제 소비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성에 잘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가격이 되든 뭐 품질이 되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감성에 이렇게 잘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유쾌한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뭐 포함해서 이런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너무 이렇게 사리사욕 뭐 이윤만 챙기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공익성 있는 그 흔쾌한 마케팅도 전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환경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쾌한 마케팅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뭘 알고 싶다 뭐 했을 때 그게 즉각 반응이 오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들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그게 기업이든 어떤 지자체든 고객과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거, 순식간에 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제가 일부러 빼뜨렸어요. 또 어떤 쾌 마케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통쾌 불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잘하면 이제 아주 뭐 멋진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이제 실패하는 마케팅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5개의 쾌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의 쾌가 남아 있어요. 어떤 쾌일까요? 무슨 쾌겠죠, 그러니까? 병원하고 관련돼요. 병원하고.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서 나오죠? 완쾌, 그렇죠. 완쾌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품 쓰다가 이렇게 불만 갖고 막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고 기분 좋게 이제 가야 되잖아요. 완쾌를 시켜줘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뭐 불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에 대해 나쁜 감정이 막 더 치솟으면서 더욱더 막 밖에 나가서 나쁜 입소문을 퍼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쾌하는 마케팅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자체에 갔다가 물론 좋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떤 문제 좀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 있다 얘기했을 때 그거를 잘 또 처리를 그 지자체 있는 사람들이 잘 해줘야 또 그래야 이제 그 지자체에 대해서 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마케팅 쪽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완쾌 포함해서 6가지의 그 쾌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시작됐던 그런 마케팅이지만 지자체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되고 하물며 우리 자신의 브랜딩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오히려 더 잘 사는 그런 나라. 그게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